여러분,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부터 드릴게요. 저 혼자 이 싸움을 버티기엔 벅찹니다. 여러분이 구독으로 함께 해주셔야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매일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업데이트합니다. 오늘 제 사연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짧은 공감합니다 한 줄 댓글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제 숨을 가쁘게 만든 이 일의 시작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손녀 하린이를 낮잠 재우고 나면 잠깐 숨 돌리라고 딸 미정이가 준 외출 허가 시간, 저는 늘 가던 동네 카페로 갔습니다. 은퇴하고 서울에서 내려온 지 넉 달, 그곳은 제게 유일하게 마음이 펴지는 자리였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신문을 펼치려던 찰나 딸아이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카페지. 하린이는 자고 있고. 또 카페요? 엄마 지금 엄마 나이가 몇인데 괜히 동네에서 오해 사요. 아는 사람 본다니까. 그 순간 제 뒷목이 굳었습니다. 또라는 말, 나이가 몇인데라는 말. 그 말들이 제 어깨를 더 구부러지게 합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미정이가 그대로 들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제발 체면 좀 생각해요. 요즘 자주 보이는 그 아저씨랑도 여기서 마주치는 거 맞죠? 무슨 소리니? 우연히 몇 번 본 것뿐이야. 우연히 계속되면 의도예요. 애 보고 있는 사람이 이러면 돼요? 주변의 시선이 재빨리 우리 테이블을 스쳤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나는 왜 늘 죄인처럼 설명해야 하지? 그때였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잔을 들던 어떤 분이 잠깐 망설이다가 제 테이블에 다녀가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몇 주 전부터 같은 시간에 마주치던 분, 은퇴 후 매일 여기서 신문을 보던 남자분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님, 죄송합니다만 어머님은 늘 조용히 계십니다. 여기서 누굴 불편하게 하신 적도 없고요. 미정이의 시선이 번개처럼 그를 훑었습니다. 저희 집 일에 왜 끼어드세요? 그는 더 말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가 괜히 불똥을 맞는 게 미안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손녀 낮잠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미정이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해요? 나까지 욕먹어요. 내 아빠 이름을 그렇게 소비하지 말아라. 제 입에서 저도 놀랄 만큼 단단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나는 남편을 잊은 적이 없어.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외롭다. 하린이 재우고 1시간 나와서 커피 마시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냐? 그 순간 미정이의 표정에 당혹이 스쳤습니다. 저는 더는 소리치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처럼 나도 너와 하린이를 위해 산다. 그런데 엄마는 나이 들었으니 사랑하면 안 된다, 웃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는 마라. 그건 너무 잔인하다. 말을 마치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목이 꽉 막혔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계산대 쪽으로 발을 옮기려는데 그 남자분이 카드를 내밀며 제 컵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가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한 오해 사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해는 시간이 풀어줍니다. 저는 그저 어르신이 여기 오시면 카페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이는 앞서 걸었고 저는 뒤에서 조용히 발을 옮겼습니다. 하린이가 깰 시간이 다 되어가고 저녁찌개를 끓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발은 이상하게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체면이라는 그물에 너무 오래 걸려 있었던 걸까?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카페에서 벌어진 그 짧은 실랑이, 그 속에 제 지난 세월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고개 숙이며 살아온 시간들이 보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제 편이 되어주세요. 댓글로 공감합니다 한 줄만 남겨주셔도 제가 이 싸움을 끝까지 버틸 힘이 됩니다.
내일은 제가 왜 그 카페에 매일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남자분과의 첫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아이의 눈초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제 커피를 대신 계산하려 했던 그 남자의 짧은 한마디 때문이었죠. 어르신이 오시면 카페가 따뜻해진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 후 하루가 길어지고 남편을 떠나보낸 뒤 집안은 늘 적막했습니다. 딸내 집에 내려와 손녀를 봐주지만 아이가 잠들면 숨통이 막히듯 조용했습니다. TV를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제 귀에 남는 건 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찾은 게 동네 카페였죠. 작은 카페 구석, 늘 같은 자리. 창가 쪽이라 햇살이 살짝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신문을 펴고 커피를 홀짝이는 것. 그게 제 하루의 유일한 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마치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며칠 뒤 또 그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는데 익숙한 기척이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지난번 딸아이와 실랑이를 목격했던, 그리고 제 커피를 대신 계산하려던. 그는 제 앞자리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매일 오시나요? 저는 신문을 접으며 대꾸했습니다. 네, 시간 되면요. 손녀가 낮잠 자는 동안.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매일 옵니다. 은퇴하고 나니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요. 아내도 벌써 떠나보내고 집에선 말소리 하나 없으니 그냥 사람들 숨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아, 나랑 똑같구나.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박민호라고 했고 저는 제 이름을 짧게 소개했습니다. 대화는 의외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신문 정치면에 줄을 긋고 있었고 저는 생활면에서 요즘 물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커피값이 이렇게 오른 건 처음이에요. 옛날엔 동전 몇 개로 다 됐는데. 그러게요. 신문도 한 부에 50원이었는데 이제는 구독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오래전 잃어버린 일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딸 미정이가 들어오는 게 보였거든요. 순간 저는 얼른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호 씨도 눈치를 챘는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따님이 또 오신 건가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히 오해만 쌓일까봐요. 우리 둘 다 조심해야겠죠. 미정이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사더니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제 속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호 씨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따님 눈치 보시느라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커피 한잔 하실 자유는 있으신 거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왜 늘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할까? 내 하루 1시간조차 내 것이 아닐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깊게 팬주름 사이로 아직 사라지지 않은 빛이 있다는 걸 문득 느꼈습니다. 민호 씨의 말이 제 안에 무언가를 깨운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이웃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당신도 자유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던지 모릅니다. 민호 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그날 이후 저는 카페에 앉을 때 조금 더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누군가 올까봐 두리번거리기도 했고 혹시라도 또 미정이가 들어올까봐 문 쪽에 눈길이 자꾸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불편함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오실까? 혹시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실까? 이런 생각이 먼저 고개를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며칠 뒤에도 민호 씨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눈인사를 건네더니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려 했지만 눈길이 자꾸 신문 위로 가더군요. 정치면은 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민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죠. 젊을 때 회사 다닐 때
늘 정치, 경제부터 확인하던 버릇이 남아서요. 어르신은 주로 어디를 보십니까? 저는 생활면이요. 물가, 건강, 요리 같은 거. 지금은 그게 제 생활이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같은 신문인데 보는 눈은 다르군요. 저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다르지만 결국 다 연결돼 있어요. 물가도 정치도. 그 짧은 대화에 괜히 입가가 풀렸습니다. 말끝마다 부딪히면서도 서로의 생각이 이어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서 또 한 번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늘 라떼를 시켰는데 그날따라 기분을 바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받아온 컵에는 제 이름 대신 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호 씨는 제 컵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이름을 헷갈린 모양이네요. 제가 대신 마셔드릴까요? 아니에요. 제 건데요. 이름만 잘못 쓴 거예요. 그럼 저는 제 걸 드시고 어르신은 제 걸 드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아메리카노 두 잔 아닌가요? 저는 순간 당황해 대답을 잊지 못했습니다. 카페 직원이 허둥지둥 와서 사과하며 컵을 다시 건넸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괜히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볼 정도로요. 이래서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오면 오해를 사는 겁니다. 민호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리 바꿔 앉으실래요? 아니요. 전 이 자리가 좋습니다. 창가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게 마음에 들어서요. 저도요. 그럼 방법이 없네요. 말끝에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런 티격태격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딸아이의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나이 생각 좀 해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사실 민호 씨와의 대화는 가볍고 소소한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드는 걸까요?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오래 눌러온 외로움이 틈을 비집고 나온 것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손녀 하린이가 제 무릎에서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 딸을 위해, 손녀를 위해, 아니면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카페에 앉아있던 그 한 시간만큼은 제 마음이 조금 더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취향 하나, 습관 하나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설렐 수 있구나. 커피 한 잔, 신문 한 장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날 이후로도 저는 카페에 앉아 신문을 펴는 민호 씨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눈만 마주쳐도 괜히 긴장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안부 인사 정도는 자연스럽게 건네게 됐습니다. 오늘은 신문이 늦었네요. 그러게요. 저는 그래서 옛날 잡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별것 아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짧은 몇 마디가 제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 하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카페 앞을 지나가다 잠깐 들렀습니다. 아이가 막 잠들었을 때라 커피 한 잔만 사서 나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카페 문을 열자마자 민호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녀분이군요. 늘 말씀만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 귀엽네요. 저는 얼떨결에 유모차를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하린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저는 혹시 아이가 깰까봐 잔뜩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허둥대며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호 씨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안아드려도 될까요? 아들 손주를 길러본 적이 있어서 이럴 땐 흔들어주면 금방 잠들곤 했거든요.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점점 더 크게 울자 어쩔 수 없이 유모차에서 안아 올려 민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아기를 받아들더니 천천히 흔들며 낮은 목소리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린이는 금세 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손녀를 안긴다는 게 맞는 걸까? 한편으론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와 아이 돌봄을 나누는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보세요. 금방 잠들었잖아요. 민호 씨가 웃으며 아이를 조심스레 다시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딸 미정이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할인이를 재우고 난 뒤 저는 무심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어떤 분이 할인이 잠 달래주셨어. 미정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또 만난 거예요? 엄마, 제발 좀 그런 얘기 저한테 굳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도와주신 거야. 할인이도 금방 잠들었고. 엄마, 그건 저희가 해야 할 몫이지 남이 해줄 일이 아니에요. 엄마 체면도 좀 생각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이의 눈빛에는 걱정과 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한 걸까? 잠깐 도움을 받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할까? 다음날 카페에서 민호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고마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딸이 괜히 오해할까봐. 민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구나 도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르신만 늘 주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늘 주는 역할만 해왔습니다. 아내, 엄마, 할머니로 살아오며 제 몫의 도움은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이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도움 하나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들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단순한 감사일까? 아니면 오래된 제 외로움이 드러난 걸까?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제 삶에 다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호 씨와 마주 앉은 날들이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괜히 허전해졌습니다. 커피 향이 진하게 퍼지는 카페 안에서 그의 신문 넘기는 소리가 들려야 제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도 민호 씨는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제가 들어오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늦으셨네요. 손녀가 잠을 안 자서요. 겨우 재우고 나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괜히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은퇴하고 나면 하루가 참 길죠?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죠. 회사 다닐 땐 늘 시간이 모자랐는데 지금은 시간이 남아도니 오히려 괴롭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도 크게 들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해서 딸 집에 내려와 손녀 돌보는 게 제 하루가 됐어요. 사실은 손녀를 돌보면서도 마음 한쪽은 늘 허전합니다. 민호 씨가 제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래 묵은 외로움을 알아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아내 떠나고 나서 참 많이 허전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애들도 크고 손주도 있으니 바쁘겠거니 했는데 결국 밤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홀로 견뎌온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몇 년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던 날들을, 민호 씨는 퇴직 후 아무도 부르지 않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허탈했던 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 씨, 저는 요즘 가끔 생각해요. 내가 살아있는 건지 그저 존재하는 건지.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람 구경이라도 하면 아직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가로수 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종업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두 분 요즘 자주 뵙네요. 같은 자리 단꼴이세요? 저는 순간 당황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예, 그냥 친구입니다. 늦게 만난 친구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친구. 그 말이 어쩐지 고맙고도 슬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자꾸만 그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존재하는 건지. 그 질문은 결국 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누군가와 커피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아직 살아있는 거다. 여러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외로움을 고백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았습니다. 민호 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지도 어느새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신문을 펴놓은 이웃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카페 문을 열 때마다 가장 먼저 눈부터 찾게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자주 마주하다 보면 웃음만큼이나 갈등도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손녀 할인이를 겨우 낮잠 재우고 카페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이미 자리가 거의 차 있었는데 창가 자리에는 어김없이 민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늦으셨네요. 할인이가 낮잠을 안 자서요. 저는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으려 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민호 씨 앞에 놓인 종이컵 2개였습니다. 하나는 아메리카노, 하나는 라떼. 순간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제가 묻자 민호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아는 후배가 들렀다가 급히 가느라 못 마시고 간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이라면서도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걸 왜 굳이 두고 가게 하셨어요? 카페 직원한테 부탁해서 치우면 되잖아요. 민호 씨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괜히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늘 태연하시네요. 저는 괜히 이런저런 시선 때문에 불안한데 민호 씨는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들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카페 안 공기가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틀 동안 저는 카페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재우고도 그냥 집에 머물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괜히 허전했지만 민호 씨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했나? 아니면 정말 민호 씨가 태어난 척하며 나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걸까? 셋째 날 결국 저는 다시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민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저 사과드리려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괜히 무심하게 말했나 봅니다. 사실은 저도 신경 쓰였어요. 괜히 어르신이 불편해하실까봐. 그런데 제가 서툴러서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미안합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었어요. 사실은 제 딸 눈치 때문에 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랬던 거예요.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네요. 하지만 다행입니다. 화낼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과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풀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평소보다 오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니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진다는 건 웃음만 나누는 게 아니라 서운함도 함께 나누는 거구나. 민호 씨와의 작은 다툼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민호 씨와의 사소한 다툼이 화해로 끝난 뒤 우리의 대화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날씨나 신문기사 이야기를 넘어 각자의 삶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래 묻어둔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상대가 생겼다는 게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창밖으로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도 많지 않아 조용했습니다. 민호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내 사진을 거실에 걸어둡니다.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인사를 해요. 잘 지내냐고. 그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가슴 어딘가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사진을 장롱 속 깊은 곳에 넣어두고는 가끔 꺼내보며 울곤 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장롱 속 사진을 꺼내보면 눈물이 납니다. 딸아이 앞에서는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립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유난히 짙게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제가 이렇게 어르신이랑 웃고 있는 게 가끔은 죄책감처럼 다가옵니다.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배신하는 건 아닐까? 이 웃음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불러야 할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도 그래요. 가끔은 남편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남자와 웃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딸이 화내는 것도 어쩌면 맞는 말 같아서. 민호 씨는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우리가 혼자 울면서 살길 바라진 않았을 겁니다. 내가 먼저 가면 아내가 홀로 남아 울기만 하길 바라진 않을 테니까요. 어르신 남편분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더 커졌습니다. 며칠 뒤 딸 미정이와의 대화에서 그 불안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엄마 요즘 카페 자주 나가는 거 알아요. 그 아저씨랑 자주 마주친다면서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엄마, 제발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을 인정하는 걸까? 카페로 돌아갔을 때 민호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죠? 얼굴이 많이 어두우십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딸이 또 그랬어요. 아빠 이름을 팔아서 저를 막아요. 저도 솔직히 죄책감이 드는데 딸이 그렇게 말하니 더 흔들려요. 민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뭡니까? 서로 위로하고 웃고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뿐인데 그게 왜 죄입니까? 그의 단단한 목소리가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손녀 할인이를 재우고 카페로 가려는데 미정이가 막아서듯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집에 계세요. 왜? 할인이 자고 있는데 나도 잠깐 숨 좀 돌려야지. 엄마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아저씨 때문에 가는 거 맞죠?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차마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 얘기 나누는 정도야. 특별한 건 없어. 엄마 아빠 생각은요? 엄마가 이런 모습 보이면 아빠 영정 앞에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목이 꽉 막혔습니다. 미정이는 제 침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 체면도 생각해주세요. 저희 시댁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손녀까지 맡겨놓고 엄마가 딴 생각한다고 욕할 것 뻔하잖아요. 그날 저는 카페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며칠 뒤 용기를 내어 다시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에는 민호 씨가 앉아 있었고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따님이 또 뭐라고 하셨군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요즘은 카페에 오는 것도 죄 짓는 것 같아요. 왜 죄입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데. 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저는 쉽게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낯선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호 씨 쪽으로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잠깐 얘기 좀 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민호 씨의 딸이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에 스쳤습니다. 아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본대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만해라. 너희 엄마는 내 마음속에 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느냐.
아빠 체면은요? 저희 자식들 생각은 안 하세요? 손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 말은 며칠 전 미정이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결국 앉은 자리에서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잠시 뒤 민호 씨가 돌아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씁쓸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보셨죠? 제 딸도 당신 딸이랑 똑같이 반대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호 씨는 커피잔을 돌리며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흔들립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크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남은 인생을 오로지 체면에 묶어둘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미정이의 얼굴과 방금 본 민호 씨 딸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식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걸까? 그날 집에 돌아오니 미정이가 기다렸다는 듯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또 갔어요? 저는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제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을 겁니다. 미정이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진짜 못 말려요. 손녀 맡긴 게 죄지 엄마가 자꾸 이러시면 저도 더는 못 막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미정이가 정말 할인이를 맡기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아이들의 반대가 거세진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카페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손녀 할인이만 돌봤습니다. 미정이는 내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봤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라도 한 듯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경계심으로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카페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호 씨가 창가에 앉아 신문을 펴는 모습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딸의 말대로 지금 멈춰야 할까? 며칠을 버티다 결국 저는 다시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에는 민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서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반가운 얼굴로 맞았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마치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듯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다 민호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제 남은 인생을 다 포기해야 하나? 사실 미안한 마음은 큽니다.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 씨는 이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제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뭐라 하든 제 인생의 주인은 결국 저니까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 저는 오히려 더 두려워져요. 혹시라도 자식들이 등을 돌리면 어쩌시려고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게 제 선택의 대가라면 감수해야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할 겁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저는 늘 후회뿐이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줄 걸, 조금 더 같이 있어줄 걸. 이제는 그런 후회 말고 살아있는 동안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저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할까? 그날 대화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민호 씨는 아내와 함께한 마지막 순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내가 마지막으로 당신,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요라고 했다는 말. 그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하고 급히 병원에서 손을 놓았던 순간. 그때부터 저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죄책감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민호 씨, 저는 아직 용기가 없어요. 자식들 눈치가 너무 보여요. 하지만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는 거겠죠. 민호 씨는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야죠.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시간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가볍게 닿았을 뿐인데 마치 오랜 겨울 끝에 따뜻한 봄바람이 스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사이에 작은 빛이 스며든 듯 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민호 씨가 남은 인생은 내 뜻대로 살겠다고 말한 그날 이후 제 마음속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늘 자식들의 시선에 맞춰 살았고 제 목소리는 늘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의 한마디가 제 안의 목소리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카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동네 공원을 같이 산책하기도 하고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같이 장바구니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걷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제 하루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호 씨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시장 옆 화원에서 보니 예쁘길래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꽃을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남편 생전에 결혼기념일마다 장미 한 송이를 건네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거 괜히 사오시면 안 돼요. 오해만 더 생깁니다. 오해는 시간이 풀어줄 겁니다. 어르신이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라도 이 장면을 딸이나 이웃이 본다면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이가 제 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꽃은 뭐예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대답을 얼버무리려 했지만 미정이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눈을 치켜떴습니다. 엄마 이웃에서 봤대요. 그 아저씨랑 같이 시장 다니는 거.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저는 결국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왜? 내가 사람 만나면 안 되니? 하루 종일 손녀 돌보고 집안일하고 너랑 할인이 뒷바라지하며 사는데 나한테는 내 시간, 내 마음조차 허락이 안 되니? 엄마, 내 아빠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생 웃지 말아야 하니? 너는 왜 나를 늘 죄인처럼 몰아붙이니? 미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서 더는 못 지내겠네요. 할인이 맡기는 것도 다시 생각해야겠어요. 그 말에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정말로 딸이 나를 내치면 어쩌지? 손녀마저 빼앗기면?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며칠 뒤 민호 씨 역시 딸과 크게 다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요 저보고 창피하다더군요. 친구들 눈에 띄면 뭐라고 설명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남은 인생은 내 선택대로 살겠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씁쓸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같은 벽에 부딪히고 있구나. 그날 우리는 카페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 해가 저물고 있었고 노을빛이 창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두렵겠지만 우리 같이 버텨봅시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오랜 세월 묵혀둔 제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등을 돌리면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면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꽃다발 사건 이후로 미정이와 제 사이는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말수가 줄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결국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미정의 남편까지 함께 앉아 있었죠.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미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긴데 그렇게 심각하게 말을 시작하니? 엄마 요즘 행보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카페에서 동네 사람들 눈에 다 띈다고요. 그냥 카페 친구가 아니라는 거 다들 압니다.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사위가 눈길을 피하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 학교 가면 부모님들 다 아는데 소문나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 말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커피 한 잔 나누고 대화 몇 마디 하는 게 그렇게 큰 죄냐? 미정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냥 대화가 아니잖아요. 꽃까지 받으셨다면서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제발 좀 생각해주세요. 할인이도 있고 제 체면도 있고 시댁 눈치도 봐야 하는데.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체면 내 입에서는 늘 체면 소리뿐이구나. 나는 내 체면만을 위해 살아온 게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도 외롭다. 왜 그걸 죄인처럼 숨기고 살아야 하니?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짓을 해요? 엄마 아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이 입술을 열게 했습니다. 내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다. 그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했고 내가 혼자 울며 사는 걸 바라지 않았을 거야. 그 말에 미정은 오열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집안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더는 이런 자리 못 있겠습니다. 문이 쾅 닫히며 사위가 나가버렸습니다. 할인이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정과 저는 울고 있는 아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욕심을 부린 걸까? 아니면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조차 죄가 되는 걸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 씨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집에서 큰일이 있었어요. 딸이랑 사위랑 다 부딪혔습니다. 민호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딸이 와서 소리 지르다 울고 갔습니다. 우리 결국 같은 싸움 속에 있군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잔잔히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게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같이 버텨봅시다. 집안에서 폭발적인 싸움이 벌어진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듯 했습니다. 딸 미정과는 말을 섞지 않았고 사위는 눈길조차 피했습니다. 손녀 할인이만이 제 품에 안겨 작은 숨결을 내쉴 때 그나마 제 존재 이유가 있다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혹시 딸이 진짜 나를 집에서 내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짓눌렀습니다. 그때마다 떠오른 건 민호 씨였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로 짧은 문자로 늘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버티십시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카페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창가에 앉은 민호 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반겼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말보다 그 눈빛이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집에서 딸한테, 사위한테 나는 마치 죄인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민호 씨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저를 보고 아빠가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주니 그게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어르신, 우리 서로 버팀목이 되어줍시다. 자식들이 등을 돌려도 세상이 뭐라 해도.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도리어 솔직하게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 씨는 수건을 꺼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너무 참으셨잖아요. 저는 결국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당신 덕분에 버팁니다. 아니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더 오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갔지만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지난 삶, 아이들 키우며 겪었던 고단함, 배우자를 떠나보내던 순간의 아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까지. 민호 씨, 저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외로움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인생은 길지만 남은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만이라도 당당하게 살아봅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가볍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여전히 미정의 차가운 눈빛이 기다리고 있을 걸 알았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내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 민호 씨와 저는 어느새 서로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관계는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딸 미정의 날카로운 시선, 사위의 차가운 태도, 이웃의 수군거림까지 모든 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버티던 날들이 쌓이자 이제는 더 이상 숨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늦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카페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러다 평생 숨어 살겠어요. 자식들 눈치, 이웃 눈치 정작 우리 인생은 사라지고 있잖아요. 민호 씨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숨어 다니느니 차라리 당당하게 걷고 싶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맙시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뭐라 하든 우리 인생은 우리 겁니다. 우리 같이 걷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제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민호 씨, 자식들이 정말 등을 돌리면요? 할인이까지 내 손에서 빼앗아가면요?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함께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외롭지 않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데요. 저는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 그러나 따뜻한 손. 그 손은 제게 삶의 마지막 희망을 쥐어주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처음으로 카페가 아닌 곳에서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동네 공원 산책로였습니다. 마침 이웃 몇몇이 지나가며 우리를 보았지만 민호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날씨네요. 같이 걸으니 더 좋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왜 숨어야 하지? 내 삶인데 내가 웃고 싶다는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예상대로 미정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오늘은 또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와 산책했습니다. 내가 뭐라 해도 이제는 숨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미정은 충격받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뒤섞였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 묵은 짐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민호 씨와 당당히 손을 잡고 걸은 날 이후 동네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카페에서만 몰래 마주치던 사이가 아니란 게 드러난 겁니다. 저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곧 담담해졌습니다. 그래, 숨지 않기로 했잖아. 내 인생인데.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그 주 주말, 미정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요. 저희 가족 회의해야겠어요. 회의라니 무슨 말이니? 저희만이 아니라 민호 아저씨 가족도 함께 모이자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미정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식당에 양가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민호 씨 옆에 앉아 있었고 그의 딸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이미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먼저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저씨, 제발 이제 그만두세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런 행동은 저희한테 상처예요. 시댁에도 소문 다 났어요. 더는 못 참습니다. 민호 씨의 딸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한테 너무 잔인해요. 그 순간 민호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얘들아, 너희 마음 충분히 안다. 나도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도 사람이다. 남은 인생 더 이상 혼자 울며 살고 싶지 않다. 이분과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우리한테는 큰 상처예요. 마치 엄마를 지운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정도 같은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도 똑같아요. 아빠 잊은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웃는 게 저한테는 아빠를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내 아빠를 잊은 적 없어. 하지만 내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야. 너 혼자 울며 살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라. 그게 정말 죄니? 순간 미정이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민호 씨의 딸도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식들의 울음 앞에서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서로의 눈물만 확인했을 뿐 합의는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식당을 나서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셨죠? 우리가 얼마나 큰 벽 앞에 서 있는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웃는 삶, 저는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래,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구나. 하지만 나도 이제 물러설 수는 없다. 가족회의 이후 며칠간 저는 몸이 무거웠습니다. 미정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사위는 식탁에 앉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손녀 하린이만이 천진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위로되면서도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가족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민호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웃는 삶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며칠 뒤 미정이와 저는 결국 다시 마주 앉게 됐습니다. 그녀는 한참이나 입술을 깨물다 결국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독했죠? 근데 솔직히 아빠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던 거예요. 사실은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얘야, 내 말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어. 하지만 너도 결국 내 행복을 바라는구나. 그 말이 나한테는 큰 위로다. 미정은 제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인정할게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희 가족을 완전히 등지지만 않겠다고. 그럼 그건 당연하지. 나는 언제까지나 내 엄마고 할인이 할머니니까. 며칠 뒤 민호 씨의 딸도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눈물이 많았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를 잊은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냥 아빠가 외로워 보여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아빠가 저한테 당당히 말해주셔서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 씨는 그 이야기를 전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조금은 열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카페가 아닌 동네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손주들도 웃으며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결국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만났습니다. 늦게 찾아온 봄이지만 저는 그게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 순간 할인이가 달려와 제 무릎에 안겼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고 민호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정이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번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인정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묻는 게 아니라고. 외로움이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웃을 권리, 서로 기대며 살아갈 권리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이 올라오니 구독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저의 늦게 찾아온 사랑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감합니다라는 짧은 댓글이라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살아갈 힘이 됩니다.